바세린 요즘 정말 많이 쓰시죠? 유튜브에 바세린 치면 수백 개 영상이 나오고 또 연예인들도 쓴다고 하고 피부과 의사도 쓴다고 하고 바세린이 뭐길래.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바세린 잘못 쓰고 계신 분이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바세린 쓰고 피부 뒤집어져서 트러블 생겨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바세린이나 이 화장품이랑 같이 쓰면 좋대 하고 섞어 썼는데 효과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무작정 같이 쓴다고 효과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백화점에서 5만원, 10만원 주고 산 아주 좋은 세럼을 3,000원짜리 바세린 하나를 놓쳐서 날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오늘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바세린 하나로 피부 시술 효과 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진짜 끝까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가족이든 친구든 피부 고민이신 분들께 꼭 영상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7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진용입니다. 3,000원짜리 바세린으로 10만원 효과 이상 내는 법 오늘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바세린이 좋기는 한 거 맞죠? 그럼요. 좋죠.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제대로 알고 써야 좋은 거예요. 바세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800년대 중반에 미국 석유 시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상처가 났을 때 석유 찌꺼기를 바르면 상처가 빨리 낫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로버트 체스브로라고 하는 화학자가 여러 번 실험해서 정제해서 바세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바세린이 놀랍게도 상처 치료제로 팔렸대요. 그게 무려 150년 전 이야기예요. 1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쓰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150년간 쓰였겠어요? 그만큼 안전하지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바세린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얘기도 좀 들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보면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석유에서 뽑아낸 성분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원료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예요. 근데 지금 제품화되어서 나온 바세린은 2중, 3중 정제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페트롤레튬 상태이거든요. 사실 유럽에서는 한때 정제되지 않은 페트롤레튬에 대한 규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원료 단계의 석유 단계의 이야기지 현재 우리 현대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완제품 바세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써온 성분이에요. 만약에 100년간 부작용이 있었거나 안전성이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현재는 사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바세린을 처음 개발한 체스브로가 심지어 안전성을 증명하려고 이 바세린을 매일 먹고 피부에도 듬뿍 발랐는데 96세까지 장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명품이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싶으면 먹었겠어요. 결국 현대에 있는 정제된 바세린은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물론 체스브로처럼 먹거나 섭취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바세린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인데요. 피부의 노화의 원인으로 자외선은 이미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피부에 생기는 건조함입니다. 피부과에서 비싼 시술 받고 백화점에서 비싼 크림 바르기 전에 피부에 수분만 제대로 잡아줘도 주름의 80%는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피부는 가장 밖에 있는 표피층과 그 다음에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들어있는 진피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피부 수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표피층의 가장 바깥에 있는 이 각질층인데요. 이 각질층에 수분이 충분히 있고 각질층이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의 가장 표면에 있는 각질층이 건조해지거나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피부 표면이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주름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각질층이 갈라지면 더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피부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외부 자극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수할 때 쓰는 세안제나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자극 등 이게 다 각질층이 약해졌을 때 피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세린을 바르면 표피층 위에 얇은 막이 씌워져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지만 동시에 외부에 있는 자극들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게 됩니다. 실제로 바세린이 라놀린이나 올리브 오일, 미네랄
오일보다 보습력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지구상 어떤 성분보다 바세린이 좋다고 합니다. 비싼 고급 크림의 성분표를 들여다보시면 뒤에 페트롤라툼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바세린 성분이에요. 바세린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지는 않는 건가 봐요? 바세린은 피부에 흡수될 수가 없어요. 단지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주는 것 뿐이에요. 피부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세린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극 반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신생아 피부 관리에도 추천드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순하고 안전한 성분이에요. 원장님 애기 있잖아요. 네. 애기도 발라주세요. 우리 애기가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매우 심한데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양쪽 볼에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분크림도 바르고 또 창상 피복제도 바르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걸 바른 다음에 마무리로 특히 자기 전에 바세린을 정말 면봉에 아주 소량 발라서 덮어주면 그 다음날 보면 빨갰던 얼굴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돼서 애기 피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바세린을 단독으로 쓰는 분들도 좀 많잖아요.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면 그분들은 잘못 쓰고 계신 건가요?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 150년 전에는 당연히 바세린만 단독으로 썼겠죠. 하지만 현재에서는 효과가 반밖에 없는 거죠. 더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가면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보습 성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보관해 주는 거,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롤 같은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바세린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세린만 쓰면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수분을 끌어당기거나 넣어주지는 못해요. 갈라져 있는 논바닥에 비닐만 씌우는 것과 같아요. 결국 안쪽에 수분이 없는데 바세린을 아무 씌워봤자 수분을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히알루론산 크림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주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오히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주변에 수분이 없으니까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요. 마치 피부 속의 관점에서 보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발랐다가 30분만 지나면 다시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바로 이 이유예요. 결국 피부에는 수분을 먼저 채우고 겉을 바세린으로 막아야 돼요. 이게 꼭 세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순서가 엄청 중요하겠죠. 바세린은 밀폐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성분의 흡수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바세린을 먼저 바르고 수분 세럼을 바르면 수분 세럼이 막혀서 피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바세린은 모든 기초 케어를 다 하고 마지막에 덮개 역할로 써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세린과 같이 쓰면 효과가 2배, 3배 되는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수분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인데요. 수분크림에는 일반적으로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거 들어보셨죠?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끌어당기고 채워줘요.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면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고 피부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을 머금게 하고 바세린으로 코팅을 씌우는 거예요. 수분크림이랑 바세린 비율도 좀 있나요? 수분크림 10에 바세린 1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분크림 10에 바세린 1. 바세린은 진짜 소량이에요. 면봉 끝에 찍히는 정도로 중요한 게 있어요. 수분크림을 바르고 바로 바세린을 덮으시면 안 돼요. 수분크림이 아주 흡수 중인 상태에서 바세린을 덮으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수분크림을 바른 다음에 1, 2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손가락에 많이 묻어나지 않으면 흡수된 거예요. 그때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세요. 원장님은 바세린 평소에 얼마나 바르세요? 저는 아주 조금 발라요. 이 자체로 굉장히 헤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에 아주 면봉 소량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발라요. 그래서 주로 눈가나 아니면 입가 위주로 필요한 부분에만 바르는 걸 저는 좋아하고, 너무 많이 바르면 꾸덕하고 발림감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바르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 프로텍팅 젤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원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심한 곳에는 얇게 잘 펴바르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50년 동안 쓰였던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거고, 조합 두 번째 바로 레티놀과 바세린이에요. 다들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주름 없애고 싶으시면 레티놀만한 게 없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레티놀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이에요. 뭐 레티놀, 레티날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게 비타민 A 성분으로 피부과에서도 주름 치료에 처방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과학적인 원리를 이야기하자면 이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놀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줘요. 특히 우리 피부의 표피층은 표피층 바닥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이게 위로 올라가서 각질로 바뀌어 탈락하는데요. 피부 턴오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래된 세포는 교체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또 오래된 세포는 교체하고 새로운 세포가 각질로 바뀌는 게 반복하는데요.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를 오래된 세포를 빠르게 교체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피층에서는 콜라겐 재생도 촉진시켜 주는데요. 이 두 가지 효과가 복합되면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 탄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쓰다가 피부 뒤집어졌다는 분들도 조금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레티노이드든 비타민의 유도체가 자극이 워낙 세서 그런데요. 레티놀을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를 꼭 지키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레티놀은 반드시 낮은 농도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농도를 올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티놀을 사용할 때는 절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량씩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레티놀을 바세린이랑 조합하면 부작용과 자극을 훨씬 시작부터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바로 2025년에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를 보면 레티놀을 바르기 전이나 후에 바세린을 포함한 두꺼운 보습제를 바로 덮으면 오히려 레티노이드의 활성이 3분의 1로 심하게 감소한다고 해요. 사실 이건 원리를 생각해보면 레티노이드 같은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잘 녹는데요. 마치 바세린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레티노이드가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바세린에 더 많이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걸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즉 레티놀을 바르고 바세린을 바로 덮으면 효과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바세린을 레티놀과 어떻게 활용하냐 다들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밤에 레티놀을 바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흡수시킨 뒤에 눈가나 코 옆이나 입가처럼 레티놀이 과자극을 줄 수 있는 민감한 경계 부위에만 바세린을 소량 발라서 오히려 레티노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줄여주는 모막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레티놀 효과를 높이는 용도로 바세린을 쓰는 게 아니라 레티노이드에 의해서 민감 부위가 자극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로 바세린을 쓰는 거예요. 그럼 비싼 레티놀 크림을 바세린으로 효과 2배를 낼 수 있고 훨씬 더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꾸준한 사용이 핵심이거든요. 자극이 심해서 중단하면 효과가 없어요. 또 자극이 심해서 피부염이 생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따라서 바세린으로 민감한 부분을 보호하면서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혹시 이 레티놀을 쓸 때 주의할 점이 또 있을까요? 레티놀은 반드시 밤에만 쓰셔야 돼요. 나이트 케어에만 레티놀을 쓰셔야 합니다. 레티놀은 자외선에 분해되어 효과가 없어지고 오히려 자외선에 닿게 되면 레티놀이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낮에 쓰면 피부가 더 손상돼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레티놀은 바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밤에만,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는 꼭 선크림을 바르세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분크림을 손등에 덜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레티놀을 딱 한 방울 정도만 섞어요. 잘 섞은 다음에 얼굴에 발라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요. 그런 다음 바세린을 아주 살짝만 덜어서 눈가나 코 주변이나 입가 경계 부위에만 바세린을 아주 소량 발라주세요. 레티놀에 의한 부작용을 막는 역할로 바세린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바세린을 바르면 레티놀 효과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민감 부위에만 쓰세요. 세 번째, 바세린이랑 궁합 좋은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 마데카 크림이에요. 마데카솔 할 때 그 마데카인가요? 맞아요. 그
마데카 새살이 솔솔 올라온다고 돕는다고 하죠. 마데카 크림, 마데카솔의 핵심은 병풀 추출물인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핵심 성분인데 이 성분이 오랫동안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생을 도와준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데카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으면 이런 진정 효과나 재생 효과가 훨씬 오래 유지가 돼요. 특히 민감성 피부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항염증 효과가 강해서 빨갛게 올라오거나 따갑고 가려운 피부 진정에 탁월하고요. 여드름성 피부에도 좋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여드름 염증이 오래 가는 걸 줄여줘요. 시술로 피부에 발라주면 진정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레이저나 리프팅 시술을 받고 나서 피부가 약간 달아오르거나 예민해졌을 때 마데카 크림이랑 바세린을 바르고 주무시면 조금은 더 진정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꿀조합은 이거 오늘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건 바로 공개하면 재미없을 수 있죠. 영상 마지막에서 제대로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름만 기억해 두세요. 바로 비타민 C 세럼이랑 바세린 조합. 이게 왜 효과적인지는 나중에 나와요. 앞서 레티놀이 바세린과 쓰는 방법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하니까 일단 구독 눌러놓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힌트만 주시면 안 돼요? 힌트? 그럼 힌트 하나만 드릴까요? 비타민 C 세럼이 사실 그냥 바르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바세린과 함께라면 비타민 C 세럼의 효과를 2배, 3배 늘려줄 수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바세린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건가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바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우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드름성 피부예요. 피지 부위가 많은데 바세린까지 덮으면 모공이 꽉 막혀요. 여드름이 폭발합니다. 절대 바세린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바세린이 모공을 직접 맞는 건 아니에요. 문자 크기가 커서 모공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넌커메도제닉 성분이에요. 넌커메도제닉이 모공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강한 밀폐 특성이 피지뿐만 아니라 세균을 피부 표면에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에서는 이 밀봉 효과가 오히려 여드름 트러블 환경을 촉진할 수 있어요.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여드름성 피부에는 바세린 사용을 적극 권장하지는 않아요.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그러면 여드름성 피부는 바세린을 전혀 못 쓰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드름성 피부라도 부위를 가려서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피지가 많은 부위, 여드름이 나는 부위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눈가나 입가나 목처럼 건조하고 피지가 적은 곳에는 바세린을 써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 있는 분들은 바세린 대신에 다른 넌커메도제닉 표시가 있는 보습제를 쓰시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이유로 피지가 많은 T존은 사용하지 않는 걸 지향합니다. T존은 말 그대로 얼굴 정면을 T자 구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마나 미간이나 눈썹 주변이나 코나 턱과 같이 원래 피지가 많은 부위에는 바세린을 바르시면 여드름성 피부와 같은 이유로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셋째, 낮 시간이나 운동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활동이 많은 낮 시간에는 기름막이 형성된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제나 메이크업을 올리면 화장이 밀리고 피부가 번들거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세린이 피부를 막아버리니까 땀이 잘 안 나와요. 결국 운동하기 전이나 낮에 활동할 때는 바세린을 쓰시면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밤에만 쓰세요. 그리고 아침에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바세린은 얼굴 전체에 바르면 좀 미끌거릴 것 같은데 아침에 세안은 어떻게 해요? 바세린 바르고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뽀득뽀득 세안하려고 강하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피부 장벽 다 깎아먹을 수 있어요. 바세린 성분을 전부 제거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폼클렌저로 씻어내세요. 바세린 성분이 아주 얇게 바르고 나면 폼클렌저만 사용해도 충분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바세린이 혹시 있을까봐 너무 열심히 클렌징을 하게 되면 바세린으로 만들었던 피부 장벽이 오히려 더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건조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남아있어도 괜찮기 때문에 클렌징을 너무 강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해도 되는 거예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건조한 분들이나 예민한 분들은 매일 하셔도 좋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추천드려요. 너무 매일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피부가 좀 거칠거나 피부가 좀 피곤하거나 이런 날에 바세린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건조하거나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건조한 계절이나 피부가 지쳤을 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성분들은 화장 때문에 바세린 바르는 순서가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간단해요. 기초 케어 하시고 바세린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이 순서예요. 바세린이 수분을 가두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초 다음에 선크림 전에 발라주셔야 합니다. 근데 선크림이 밀린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기초 케어하고 선크림, 파운데이션까지 다 마치고 나서요. 바세린을 손등에 아주 소량 덜어서 체온으로 살짝 녹인 다음에 퍼프에 찍어서 이마, 콧대, 광대, 턱 끝처럼 볼록한 부분에 살짝만 얹어주세요. 그렇다면 원래도 입체감이 살아야 되는 부분에 피부가 촉촉하게 윤기가 살아나면서 입체감을 더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이라이터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볼륨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더 입체적인 얼굴이 되는 거예요. 바세린이 진짜 활용도가 좋은데 더 추천해 주실 활용법도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향수 뿌리기 전에 손목이나 목덜미에 바세린을 얇게 바른 다음에 향수를 뿌리면 지용성인 향수의 향이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마치 바세린이 향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둘째, 눈썹 정리할 때요. 눈썹 브러쉬에 바세린을 소량 묻혀서 눈썹에 발라주면 깔끔하게 고정도 되면서 자연스러운 윤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손발이 갈라질 때 자기 전에 바세린을 바르고 랩을 한 겹만 씌운 다음 면장갑이나 양말을 신고 자면 아침에 놀라울 정도로 피부가 부드러워져 있을 수 있어요. 150년간 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안전한 물질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비타민C와 바세린 조합, 이거 지금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가 미백이랑 항산화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기미나 잡티나 색소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도 도와줘서 탄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비타민C 세럼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산화가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비타민C가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피부에 바르게 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비타민C 세럼의 병을 열고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변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게 바로 산화된 거예요. 산화된 비타민C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부에 발라도 산화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피부가 발라도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흡수되기 전에 이미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될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싼 비타민C 세럼을 사도 다 흡수되지 않고 결국 산화되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세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굴에 바른 비타민C 세럼 위에 바세린을 덮어주면 어떻게 되나, 비타민C 세럼이 피부 안으로 흡수될 시간을 확보해줘요. 결국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해서 산화를 늦추고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또 한 가지,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 레티놀과는 다르게 수용성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세린의 지용성이 섞이지 않고 피부 안으로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요. 비타민C와 바세린을 같이 쓰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게 되고 효과가 2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C의 산화 과정은 병이나 튜브 안에서의 보관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광이 되는 불투명 용기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 2-3개월 안에 마저 써버리는 것이 같이 중요할 수 있어요. 결국 바세린 조합과 올바른 보관법을 함께 쓰면 비타민C 효과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바세린 하나만 바르는 건 반쪽짜리예요. 수분크림, 레티놀 세럼, 마데카 크림, 비타민C 세럼,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같이 써보세요. 대신 쓰기 전 체크리스트 3가지를 같이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건조한 부위에만. 두 번째, 면봉 끝에 발라서 소량만. 세 번째, 낮에 말고 밤에만. 이거 지키시면 바세린은 진짜 마법의 아이템이에요. 근데 원장님, 이거 다 알려주시면 우리 병원에 이제 환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설마요. 우리 이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제가 진료실에서는 자세히 이야기 못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피부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피부에 더 관심이 생기고 더 잘 관리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제대로 된 상담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질 수 있죠. 피부과에 오셔서 치료받고 시술받는 것도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집에서도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피부가
피부가 맑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피부 정보 많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같이 주변에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과 김진용이었습니다. 원장님도 바세린 쓰세요? 네, 저도 당연히 쓰죠. 사실 근데 매일 쓰진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필요한 때 사용하거든요. 원장님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조합 딱 하나만 꼽으면 어떤 거 추천하세요? 첫 번째는 수분 크림하고 바세린 조합이에요. 제일 간단하고 제일 안전하고 효과가 바로 느껴져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피부에 수분과 보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PD님도 이것부터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피부결이나 피부질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집에 바세린 있으세요? 저 그 바람문질 이야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가는 길에 다이소에서 한 통 사세요. 이렇게 큰 게 3,000원이에요. 얼마나 오래 쓰는지 아세요? 이 100g짜리를 한 통을 이 100g짜리인가? 오 맞네요. 200g짜리 한 통을 1년 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소량만 써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3,000원짜리가 1년이에요. 그래서 비싼 크림 사기 전에 이거 먼저 써보세요.